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자, 오늘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 군중들이 마녀라고 외치며 증오를 뿜어냈던 프랑스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합스부르크 가문 출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합스부르크 가문 이야기를 쭉 많이 해오긴 했지만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로 유럽 역사의 중심축과 같은 합스부르크 가문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스부르크 가문은 1273년 스위스 알프스 북부 지역의 작은 이 봉건 영주였던 루돌프 1세가 독일 선제우들에 의해서 신성 로마 독일 왕으로 선출되면서 유럽에 그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합스부르크 가문은 460년 동안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배출했으며 650년 동안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터키,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등 많은 영토의 종주국이 되었죠. 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6세가 마리 앙투아네트의 할아버지예요. 제가 마리아 테레지아 편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데 카를 6세는 아들을 낳아서 제국을 물려주고 싶었지만 결국 아들을 낳지 못하고 1740년 그의 딸 마리아 테레지아가 오스트리아의 여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자, 마리아 테레지아 편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그녀는 왕위에 오른 후 수많은 역경을 겪게 되지요. 프로이센의 이 프리드리 2세와 오랜 전투를 치러야 했는데요. 자, 그래서 오랜 고심 끝에 이 프로이센의 기세를 누르기 위해 긴 세월 적대 관계를 유지해왔던 프랑스와 손을 잡기로 합니다. 자, 두 나라가 계속 싸워봤자 둘 다 손해이고 또 섬나라 영국이 세계 재패를 하겠다며 손을 뻗쳐오고 또 프로이센도 위협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자, 두 왕조는 전격 동맹을 맺게 된 것이죠. 오스트리아의 천재 외교관으로 불리는 카우니츠 백작이 프랑스로 가서 루이 15세의 애첩 퐁파두르 후작 부인과 접촉을 해서 두 나라의 동맹을 이끌어내게 되는데요. 사실 수백 년 동안이나 적대 관계에 있으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온 이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맺다니 프랑스 국민들은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동맹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말 전통적인 외교 방법 무엇일까요? 혼인 동맹을 하기로 하는데요. 루이 15세의 손자이자 장차 프랑스 왕위를 계승할 왕세자와 이 마리 테레지아의 딸 중 한 명을 일단 약혼시키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1766년 당시 11살이었던 마리아 테레지아의 막내딸 마리 앙투아네트가 정식으로 청거되어 승인이 되면서 3년 동안 이 공주의 초상과 소식을 프랑스로 보내며 계속 이 결혼 계획을 진행해 나갑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전체로 보면 황녀이지만 일단은 오스트리아 공주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마리 앙투아네트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가 오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동맹을 맺은 지 1년 전인 1755년에 태어났어요. 자, 결혼 전 이름은 마리아 안토니아 요제파 요한나 폰 웨스터라이 로트링겐입니다. 네, 좀 긴 이름이죠. 자, 당시 오스트리아 왕가에서는 성모 마리아에게 굉장히 존경을 표시하는 뜻으로 딸들의 이름에 마리아를 많이 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프랑스식 이름이 익숙하니까 일단 그녀를 계속 마리 앙투아네트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리 앙투아네트는 형제 자매가 정말 많았죠. 위로 일찍 세상을 떠난 3명의 언니 외에도 8명의 언니와 4명의 오빠가 있었고 그리고 아래로 또 1살 아래 남동생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테레지아가 정말 자식들을 많이 낳은 데다가 나중에 이 자식들 대부분을 정략 결혼을 시키면서 유럽의 장모라는 별명으로 부르게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마리아 테레지아는 이 어린 자식들을 돌보기에는 너무 바빴어요. 여름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고 겨울에는 6시에 일어나서 하루 일정을 시작했는데 거의 자정이 다 되어서야 일정이 이렇게 마칠 정도였으니까 자식들을
이렇게 돌보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했고, 또 마리아 테레지아 편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좀 자식들을 편애하는 편이기도 했다라고 했지요. 자, 그러다 보니 이게 많은 자식들 중 한 명인 이 마리 앙투아네트는 적당한 무관심 속에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은 바쁘고 엄한 어머니보다는 좀 자상한 아버지 프란츠 요제프를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정말 사랑했고, 또 그러면서 아이가 16명이나 있었던 마리아 테레지아도 남편의 좀 느슨한 이 양육 태도를 좀 존중을 해 주었습니다. 프란츠 요제프는 사실 한량이죠. 이 똑똑한 부인에게 모든 국정을 맡기고 본인은 이렇게 한량처럼 노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식물과 꽃, 정원 가꾸기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런 성향이 마리 앙투아네트에게도 물려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리 앙투아네트도 다른 형제들처럼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반면 어머니는 좀 사랑하고 존경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대단한 정치가에 좀 무서운 여걸이면서 좀 엄격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무서워하기도 했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어머니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나는 어머니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무섭습니다. 심지어 먼 거리에서 보더라도 가슴이 콩콩 뛴답니다. 어머니에게 편지를 쓸 때면 마음이 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린 마리 앙투아네트와 그 음악의 신동이라는 모차르트의 인연에 대한 일화가 아주 유명하죠.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762년 마리 앙투아네트가 그러니까 6살이었는데 이 호프부르크 궁전에서 음악 연주회가 열렸어요. 자, 그때 연주자로 나온 사람이 당시 이제 천재 꼬마 음악가로 칭송받고 있던 동갑내기 모차르트였습니다. 모차르트가 열심히 실력을 뽐내면서 연주를 하고 내려오는데 마루에서 미끄러져서 그만 넘어졌대요. 그때 이 어린 공주님 마리 앙투아네트가 쪼르르 달려가서 이 모차르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고는 뺨에 입을 맞췄다고 해요. 모차르트는 이렇게 너무 사랑스럽고 귀염귀염한 마리 앙투아네트의 얼굴을 가만히 보다가, 너는 정말 친절하구나, 나중에 너랑 결혼하고 싶어 라고 말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하하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두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신부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는 예쁜 꼬맹이들의 귀여운 애교 정도로 느꼈을 것 같네요. 자, 마리 앙투아네트는 누가 봐도 우아하고 날씬하고 예쁜 모습으로 자라났는데, 이 쉔부른 궁의 정원과 방을 쾌활하게 뛰어다니며 아주 자유롭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공부나 책 읽기, 교양 쌓기, 요런 데는 정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천성적으로 애교가 많고 굉장히 쾌활한 그런 말갈량이 기질이 있어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나 성직자들에게 애교를 부리면서 능수능란하게 공부 시간에 빠져나와서 다른 놀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마리 앙투아네트가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마리아 테레지아는 우방국가의 결속을 더 강화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딸들을 하나하나씩 정략 결혼을 시켰고, 자, 그렇게 마리 앙투아네트가 프랑스 왕세자비로 선택되게 됐는데요. 이 프랑스 국왕 루이 15세, 당시 국왕이었던 루이 15세는 왕비와의 사이에서 10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 7명이 살아남았는데 6명이 딸이고 아들은 1명 있었죠. 자, 그런데 이 1명 남은 왕세자 아들도 36살에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루이 15세의 큰 손자도 세상을 떠나면서, 그러니까 둘째 손자인 루이 오기스트가 왕세자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마리 앙투아네트와 그가 약혼을 하고 나중에 이제 혼인까지 하게 되는 거죠. 자, 국민들은 여전히 오랜 적국이었던 오스트리아 출신의 공주를 왕세자비로 맞아야 한다는 그 사실조차 못마땅했는데다가 이 혼사를 추진한 것이 하필이면 또 루이 15세의 애첩이었던 마담 폼파두르다라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프랑스에 불행을 몰고 올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던 마리아 테레지아는 이 프랑스 왕세자비가 되어야 하는 딸이 굉장히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자, 교육 상태는 어떤가, 좀 완벽하게 왕세자비로서의 교양을 갖추어야 하는데 하고 딸의 교육 상태를 체크를 하게 되는데 13살이 되도록 모국어인 독일어도 제대로 쓸 줄 모를 뿐 아니라 프랑스어는 완전 엉망이고요. 일반 교양이나 역사와 같은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되는 지식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이 무조건 교양 있는 숙녀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프랑스에서 수도 원장을 초빙해 와서 직접 프랑스어를 가르치게 돼요. 베르몽이라는 수도 원장이 마리 앙투아네트를 처음 보게 되는데 너무 예쁜 공주님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황홀한 용모에는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기품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더 잘하면 아주 고귀한 공주님이 될 것이며 모든 매력을 갖추게 되시리라는 기대를 해도 좋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보고를 프랑스에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 앙투아네트를 다 교육시키기 시작하면서 지능은 높지만 게으르고 경솔하기 때문에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하면서 그녀의 조금 게으르고 경솔한 그런 성격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죠. 마리 앙투아네트는 자신보다 3살 위인 언니 샬롯과 굉장히 친했어요. 둘 다 성격이 활발하고 적극적인 편이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마치 쌍둥이로 보일 정도로 굉장히 닮은 모습이었다고 해요. 샬롯은 1768년 16살 나이로 나폴리 국왕과 원치 않은 결혼을 하게 되지요. 자, 이렇게 원치 않은 정략 결혼을 하게 된 샬롯은 동생인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수시로 편지를 써서 자신의 심정을 밝힙니다. 나와 똑같은 너의 운명을 생각할 때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속으로 짊어져야 하는 엄청난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줘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낀단다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넌 앞으로 나처럼 불행해질 거야 라는 것을 편지에 담아서 보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오스트리아 공주로 해맑게 자란 마리 앙투아네트. 그녀가 프랑스의 왕세자비가 되어야 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왕세자비가 되는 마리 앙투아네트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